5년 동안 150억 들고 숨어 살면서 편했어? 내 딸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양심의 가책은 안 들었어? 양심이요? 어머님한테 그 말 들으니까 웃기네요. 7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면서 양심은 안 아프셨어요? 그럼 150억은 어디 갔어? 다 어디다 썼냐고? 얘 딸이. 아니,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딸 죽고 5년. 150억 훔쳐간 줄 알았던 사위. 그를 찾아 나선 68세 할머니 앞에 펼쳐진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5년간 품어온 분노와 오해,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른 아침 6시, 68세 박영숙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5년 전 딸의 마지막 생일날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지혜의 모습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사진 속 딸의 옆에는 사위 정민호가 서 있었고 그의 무릎에는 2살배기 손녀 서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 속 사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5년간 쌓여온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스며들었지만 영숙의 가슴속은 여전히 한겨울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그날 이후 시간은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고 날카로워졌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사위에 대한 원망은 날이 갈수록 독처럼 번져갔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거실 한쪽 벽면에는 여전히 딸의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진부터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그리고 결혼식 사진까지. 영숙은 매일 아침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딸을 기억하는 그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꼭 너의 것을 되찾아 줄게. 영숙은 딸의 결혼식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숙의 인생은 언제나 전쟁터였습니다. 1957년생인 그녀는 전쟁의 상흔 이채 아물지 않은 시대에 태어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시골 농가의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영숙은 오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신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식당 종업원, 공장 노동자, 시장 좌판 장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25살에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한 남편 박철수를 만나 결혼했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의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쉬세요. 내가 벌어올게요. 그렇게 말한 영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시작했고 낮에는 청소 일을 하며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3-4시간만 자면서 10년을 버텼습니다. 그 고된 시간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단 하나, 딸 지혜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하나뿐인 딸. 영숙은 지혜에게만큼은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혜는 공주처럼 키울 거야. 영숙의 집념은 무서웠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서도 일손을 놓지 않았고 40대 중반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매입하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개발될 지역을 미리 알아보는 눈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념. 50대에 접어들면서 영숙은 강남 일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한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영숙의 성격은 더욱 강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재산이었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남편 철수는 점점 집에서 목소리를 잃어갔고 영숙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딸 지혜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 민호 오빠 좋아해. 26살 지혜가 사위 정민호를 처음 데려왔을 때 영숙의 얼굴은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번역 프리랜서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영어와 불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자였지만 영숙의 눈에는 그저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남자로만 보였습니다. 지혜야, 내가 얼마나 귀한 몸인 줄 알아? 이 집안에 시집 오려면 최소한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직은 되어야지. 영숙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반항했습니다.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예요. 민호 오빠 아니면 결혼 안 할래요. 결국 영숙은 딸의 결혼을 허락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끝까지 민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영숙은 한 번도 웃지 않았고 신랑 측 하객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딸 부부가 신혼집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도 영숙은 자신이 소유한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딸 명의로 증여하며 못을 박았습니다. 지혜야, 이건 내 거야. 명의는 절대 바꾸면 안 돼. 그 후로도 영숙은 틈만 나면 딸에게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상가 건물 하나 예금 수십억 모두 딸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그래도 사위한테도 좀 잘해줘야지라고 말했을 때 영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내 맘대로 못해? 지혜한테 주는 거지. 그 남자한테 주는 거 아니야. 민호는 5년간 영숙에게 사위로서 인정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져왔고 장인 장모님께 효도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민호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손녀 서윤이를 안고 있는 민호를 보면서도 지혜야, 서윤이 내가 안을게라며 아이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날 영숙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지혜가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영숙의 비명이 응급실 복도를 울렸습니다. 민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고 있었지만 영숙의 눈에는 그의 눈물조차 가짜로 보였습니다. 장례식 3일 동안 영숙은 단 한 번도 민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문상객들이 사위분이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 남자가 내 딸을 불행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민호는
7살 손녀 서윤이를 데리고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어딜 간다고?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가정을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지혜도 그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아세요? 이제 서윤이라도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어머님의 간섭 없이 제 방식대로요. 뭐, 이 사람이 지금... 영숙이 버럭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윤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영숙이 사위와 손녀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영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 강남의 상가 건물과 아파트, 그리고 수십억 원의 예금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 150억 원 상당.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민호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고 그는 그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이 도둑놈이 처음부터 내 딸의 재산을 노렸구나. 영숙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민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주소지도 옮겼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5년. 영숙은 5년간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민호를 찾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밤마다 딸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꼭 내 것을 되찾아 줄게. 그 나쁜 놈한테서 내 재산을 다시 찾아올 거야.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어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정민호 씨 주소지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입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만입니다. 5년 만에 그 남자의 위치를 찾아낸 것입니다. 영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오늘 당장 가서 그놈 얼굴에 대고 소리쳐 줄 거야. 도둑놈, 내 딸 재산 당장 내놔. 영숙은 서랍에서 딸의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딸의 미소가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투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혜야, 엄마가 곧 갈게. 영숙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둠은 여전히 깊고 짙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평택으로 향할 것입니다. 5년간 준비해온 대면을 위해.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영숙은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평택 주소를 건네며 그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영숙의 머릿속에는 5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오래전 딸이 처음 그 남자를 집에 데려온 날부터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7년 전 어느 봄날 지혜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을 때 영숙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정민호가 처음 그들의 집 거실에 들어섰을 때 영숙은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했습니다. 키 180cm의 훤칠한 외모, 단정한 옷차림, 공손한 말투.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호입니다. 민호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을 때 영숙은 간신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영숙은 그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영숙의 첫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번역 프리랜서입니다. 주로 영어와 불어 문학작품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영숙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프리랜서? 그녀에게 그 단어는 불안정함과 동의어였습니다. 평생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온 영숙에게 매달 고정 수입이 없는 직업은 있을 수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지혜야, 잠깐 나와봐. 영숙은 딸을 주방으로 불러냈습니다. 민호가 거실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는 동안 영숙은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프리랜서라고? 그게 무슨 직업이야? 내일 당장 수입이 끊길 수도 있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기겠다고? 엄마, 민호 오빠는 실력이 있어요. 벌써 여러 권의 책을 번역했고 출판사들도 오빠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그게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나아? 변호사나 의사보다 나아?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영숙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는 안 된다고. 그날 이후 영숙의 반대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지혜가 민호를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영숙은 온갖 핑계를 대며 딸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갑자기 어디 아프다고 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며 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엄마와 연인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겠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용기를 내어 영숙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때 영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딸한테는 안 맞는 거죠. 우리 지혜는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랐어요. 돈 걱정 없이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았고, 그런 애를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프리랜서 수입으로?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사랑이 밥 먹여줘요? 열정이 집 사줘요? 영숙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고생하는 꼴을 못 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 딸까지 그렇게 살게 놔둘 순 없어. 영숙은 자신의 과거를 끄집어내며 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배고팠던 날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던 기억들. 하지만 지혜에게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예요. 나는 민호 오빠랑 행복할 수 있어요. 그날의 다툼은 모녀 관계에 깊은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영숙은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평택 주소를 건네며 그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영숙의 머릿속에는 5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오래전 딸이 처음 그 남자를 집에 데려온 날부터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7년 전 어느 봄날 지혜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을 때 영숙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정민호가 처음 그들의 집 거실에 들어섰을 때 영숙은 본능적으로 그를 경계했습니다. 키 180cm의 훤칠한 외모, 단정한 옷차림, 공손한 말투.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호입니다. 민호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을 때 영숙은 간신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영숙은 그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영숙의 첫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번역 프리랜서입니다. 주로 영어와 불어 문학작품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영숙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프리랜서? 그녀에게 그 단어는 불안정함과 동의어였습니다. 평생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온 영숙에게 매달 고정 수입이 없는 직업은 있을 수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지혜야, 잠깐 나와봐. 영숙은 딸을 주방으로 불러냈습니다. 민호가 거실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는 동안 영숙은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프리랜서라고? 그게 무슨 직업이야? 내일 당장 수입이 끊길 수도 있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기겠다고? 엄마, 민호 오빠는 실력이 있어요. 벌써 여러 권의 책을 번역했고 출판사들도 오빠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그게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나아? 변호사나 의사보다 나아?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영숙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는 안 된다고. 그날 이후 영숙의 반대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지혜가 민호를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 영숙은 온갖 핑계를 대며 딸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갑자기 어디 아프다고 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며 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엄마와 연인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겠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용기를 내어 영숙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때 영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딸한테는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 지혜는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랐어요. 돈 걱정 없이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았고, 그런 애를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프리랜서 수입으로?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사랑이 밥 먹여줘요? 열정이 집 사줘요? 영숙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고생하는 꼴을 못 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 딸까지 그렇게 살게 놔둘 순 없어. 영숙은 자신의 과거를 끄집어내며 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배고팠던 날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던 기억들. 하지만 지혜에게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예요. 나는 민호 오빠랑 행복할 수 있어요. 그날의 다툼은 모녀 관계에 깊은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혜는 자신의 선택을 관철시켰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인정 안 해주셔도 나는 민호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딸의 단호한 선언 앞에서 영숙은 처음으로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통제해왔던 그녀였지만 딸의 사랑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영숙은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지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아, 결혼해. 대신 재산은 전부 내 명의로 할 거야. 그 사람 명의로는 단 한 푼도 안 돼. 영숙은 딸에게 강남의 아파트를 증여했고 이어서 상가 건물과 거액의 예금까지 모두 딸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총 150억 원 상당. 그것은 영숙이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그래도 반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모은 돈이고 내 딸한테 주는 거야. 그 이면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만약 민호와의 결혼 생활이 잘못되면 최소한 재산만큼은 딸이 지킬 수 있도록 영숙은 그렇게 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였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에도 영숙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민호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왔지만 영숙은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민호에게는 말을 거의 걸지 않았고 대화가 필요할 때도 딸을 통해서만 전달했습니다. 지혜야, 사위한테 반찬 더 먹으라고 해. 바로 옆에 민호가 앉아 있는데도 영숙은 절대 직접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런 냉대를 묵묵히 견뎠습니다. 지혜를 사랑했고 장모님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으니까요. 손녀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은 산후조리원에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며 딸을 위해 최상급 시설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어머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을 때도 영숙은 고개만 까딱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거 가지고 뭘. 내 딸이 낳은 앤데.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내 딸과 내 손녀는 내 것이지만 당신은 아니다라는 메시지. 민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강하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민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영숙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씨앗은 비극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숙의 모든 원망은 민호에게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숙은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반대했어야 했어. 끝까지 반대했어야 했는데. 이 남자한테 내 딸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비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슬픔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영숙은 누군가를 원망해야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고 그 대상은 자연스럽게 민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서윤이를 데리고 떠나면서 말했던 그 한마디. 어머님이 저희 가정을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그 말이 영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로 바꿔버렸습니다.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얼마나 지혜한테 퍼부었는데. 그리고 딸의 재산이 모두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영숙의 분노는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랬어. 처음부터 돈을 노렸던 거야. 내 딸을 이용해서 재산을 챙기려고 결혼한 거였어. 5년간 영숙은 그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민호를 찾아 재산을 되찾아야 한다는 집념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딸을 잃은 슬픔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도피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모님, 곧 도착합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영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느새 차는 평택 시내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대면, 그녀는 핸드백에서 딸의 사진을 꺼내 꼭 쥐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다 끝낼 거야. 그 나쁜 놈한테서 내 것을 되찾아올게. 하지만 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던 확신이 5년간 키워온 분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차는 허름한 주택가로 들어섰고 영숙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차가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내다보며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맞는 걸까?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는 분명 여기였지만 영숙이 상상했던 곳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150억을 가지고 어딘가 호화로운 곳에서 살고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나 최소한 신도시의 넓은 주택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건물은 페인트가 벗겨진 3층짜리 낡은 빌라였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듯한 이 건물은 곳곳에 균열이 가 있었고 녹슨 철문과 깨진 우편함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재개발을 기다리는 듯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좁은 골목길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150억이나 가져갔으면서. 영숙은 중얼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혹시 민호가 돈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이런 곳에 사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 척하며 산다고 들었으니까요. 영숙은 굳은 표정으로 빌라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낡은 철제 계단을 오르며 그녀는 5년간 준비해온 말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둑놈, 내 딸 재산 돌려내, 감옥에 보내줄 거야. 분노가 온몸에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2층, 변호사가 알려준 호수는 201호였습니다. 영숙은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좁은 현관, 벗겨진 신발 몇 켤레, 그 중에는 작은 운동화도 보였습니다.
손녀 서윤이의 신발일 것입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5년 만에 손녀를 보게 된다는 긴장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의 목소리. 5년 전보다 훨씬 더 지쳐있고 거칠어진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문 열어.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 본 것은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휠체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민호. 5년 전 훤칠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빠져 있었고 얼굴은 병색으로 누렇게 뜬 채였습니다. 한때 180cm의 건강한 체격이었던 그는 이제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휠체어에 의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안쪽 방에서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손녀 서윤이었습니다. 5년 전 2살이었던 아이는 이제 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묶은 서윤이는 영숙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원룸 구조, 10평도 채 안 되어 보이는 공간에 부엌과 방이 붙어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벽에 붙어 있는 종이들이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의 영수증이 파일 박스에 가득 담겨 있었고 일부는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것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마이너스 뇌종양 수술비 마이너스 4,500만 원. 세브란스 병원 마이너스 항암치료비 마이너스 850만 원. 삼성서울병원 마이너스 MRI 검사비 마이너스 320만 원. 날짜를 보니 5년 전 딸이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가, 재활치료비.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여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뇌종양이었습니다. 지혜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에 발견됐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거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잃은 충격이 제 몸을 망가뜨렸나 봅니다. 영숙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3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도 2년간 받았고요. 처음에는 완치를 기대했지만 재발했습니다. 결국 하반신 마비가 왔고 지금은 이렇게. 그가 자신의 휠체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쓴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혹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억 정도 썼습니다. 병원비로요. 비급여 항목이 많았고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었거든요.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5년간 품어왔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휠체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건넨 서류들을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신탁 증서였습니다. 딸 지혜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이 손녀 서윤이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고 서윤이가 만 25살이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신탁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 푼도 제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모두 서윤이 것입니다. 지혜가, 제 아내가 물려주고 싶었던 것들이니까요. 영숙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150억 중 50억이 병원비로 지출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억은 그대로 신탁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숙은 민호를 그리고 이 좁고 낡은 집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서?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제 돈이 아니니까요. 서윤이 것입니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뭘로 사는데요? 번역 일을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고요. 서윤이 교육비랑 생활비로 쓰기에는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영숙은 벽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서윤이의 상장들이었습니다. 학교 성적 우수상,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 착한 어린이상. 빼곡히 붙어 있는 상장들을 보며 영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이거 누구야? 서윤이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분은. 민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영숙은 손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인매가, 미소 짓는 모습이 5년 전 2살이었던 아기가 이렇게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야.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할머니. 서윤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맨날 보고 싶다고 우는 그 할머니? 뭐? 영숙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아, 방에 들어가 있어. 싫어. 나도 듣고 싶어. 서윤이는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우릴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연락하면 안 된대요. 근데 왜 오셨어요? 그 질문에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왔을까요? 재산을 되찾으러, 사위를 추궁하러, 손녀를 데려가려고. 아니, 그 모든 이유가 지금 이 순간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나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신탁증서, 병원비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재산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쓴 것이었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손녀를 위해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간 그는 이렇게 좁고 낡은 집에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손녀를 키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영숙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5년간 쌓아 올렸던 분노와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아왔는지, 얼마나 잔인한 편견으로 이들을 대했는지를. 어머님, 민호가 휠체어를 움직여 다가왔지만 영숙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민호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손녀의 미래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5년간 이 남자를 저주했습니다. 밤마다 그를 원망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도둑질했다고 생각했어요. 내 딸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고 믿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민호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뭐? 영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처음부터요. 장례식 때도, 제가 떠날 때도. 그럼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요? 민호는 휠체어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믿지 않으셨으니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화가 났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가 났다고요? 네. 5년간, 아니 지혜와 결혼한 7년 내내 어머님은 저를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으셨죠. 민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들고 갔지만 어머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식사 자리에서 저한테는 말도 걸지 않으셨죠.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건 지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는 어머님과 저 사이에서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엄마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고 당하기 하루 전에요. 민호가 영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언젠가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실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도 마음을 여실 거야 라고. 하지만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다음 날 지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어머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그만해요. 영숙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왜요? 진실이 듣기 싫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5년간 어머님은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아내를 불행하게 만든 건 누구였습니까? 뭐라고? 영숙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감히 나한테 내가 내 딸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그렇지 않나요? 민호도 휠체어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님은 지혜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소유하고 싶었던 거죠. 딸이 어머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7년을 봤습니다. 지혜가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는지,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지. 닥쳐. 내가 얼마나 지혜를 위해 희생했는데. 희생이요? 민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뭘 원하셨습니까? 딸의 인생을 통제할 권리요? 영숙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윤이의 외침에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7살 손녀가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작은 몸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때리면 안 돼요. 영숙은 굳어버렸습니다. 손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서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파도 매일 나한테 밥 해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숙제 도와줘요. 밤에 아파서 신음해도 나한테는 웃어줘요. 서윤아. 민호가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 안 왔어요? 엄마 죽고 5년 동안 왜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그 질문에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매일 울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그래도 연락 안 했어요. 할머니가 싫어하실까봐. 나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울렸습니다. 엄마가 죽은 것도 우리 잘못 아니에요. 아빠가 아픈 것도 우리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할머니는 우리를 버렸어요? 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영숙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 분노와 원망으로 덮어두었던 슬픔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영숙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지 못했어. 민호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영숙의 목소리는 흐느껴 깼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딸을 지키려 하셨죠.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평생 믿었던 게 그거였어.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돈이 있으면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알아. 이제야 알았어.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지혜를 불행하게 만든 건 나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어머님,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방금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다 사실이에요. 그녀는 서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보호하듯 앞에 서 있는 손녀를. 서윤아, 뭐해요? 서윤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영숙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물러섰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면 뭐해요? 할머니는 우리를 5년 동안 버렸잖아요. 그 말에 영숙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넌 오라. 할머니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영숙은 다시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용서해줘. 할머니를 용서해줘. 할머니가 어리석었어. 할머니가 너무 어리석었어.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간 품고 있던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장모님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신념의 피해자, 자신의 상처가 만든 편견의 피해자. 어머님,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나는 일어날 자격이 없어요. 일어나세요. 지혜가 보면 슬퍼합니다. 그 말에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휠체어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영숙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5년간의 오해와 분노를 넘어서 처음으로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간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도, 오해도, 자존심도. 남은 건 벌거벗은 후회와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약한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정말 미안해. 영숙은 중얼거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민호와 손을 잡고 행복해하던 모습, 그리고 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영숙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5년간 혼자 버텨온 시간, 장모님의 오해를 받으며 견뎌온 시간, 아프고 힘들어도 손녀를 위해 웃어야 했던 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민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네. 아무리 미워하셔도 어머님은 제 가족이니까요. 지혜의 어머니시니까요.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년간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증오하고 찾아내어 벌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람은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영숙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왜 참았어요? 화를 내지 그랬어요? 대들지 그랬어요? 민호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가 힘들어할까 봐요. 제가 화를 내면 지혜가 가운데서 더 고통받을 거잖아요. 영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깊이, 더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고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이해했어요. 어머님이 왜 저를 미워하시는지. 어머님은 무서우셨던 거죠. 딸이 가난하게 살까봐, 고생할까봐. 어머님이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을 딸도 겪을까봐.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네, 그래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배고픈 게 뭔지, 돈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 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 걱정 없이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행복은 돈이 아니잖아요. 민호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여전히 아버지 옆에 서서 할머니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위. 병들고 지쳤지만 딸을 위해 버티고 있는 이 남자. 5년 전 자신이 쫓아낸 이 남자. 민호 씨. 영숙이 처음으로 사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7년간, 아니 정확히는 1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님.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어머님도 피해자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님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 그래서 진작에 용서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바로잡을게요. 내가 망친 것들을 다시 만들게요. 어머님, 당신들을 데려갈게요. 우리 집으로. 아니, 더 좋은 곳으로. 병원도 제대로 된 곳으로 옮기고 서윤이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어머님, 민호가 영숙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돈은 있어요. 당신 병원비도 서윤이 교육비도 다 내가. 그게 아니에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진심이에요.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으로 죄책감을 덮으려고. 그럼 내가 뭘 해야 해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온 그녀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뭐? 오늘 저녁? 저희랑 같이 드시겠어요? 라면밖에 없지만 영숙은 그 질문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저녁? 라면. 너무나 평범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먹어도 돼요? 네. 가족이니까요. 가족. 그 단어가 영숙의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가족이 될 자격이. 어머님,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인 거예요. 어머님은 지혜의 어머니고 서윤이의 할머니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숙은 서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아. 영숙이 조심스럽게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랑 저녁 먹어줄래?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아. 민호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힘드셨어. 엄마를 잃어서 슬프셨던 거야. 우리처럼. 하지만 아빠, 할머니한테 기회를 줘보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게. 서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무릎을 꿇고 손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윤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너를 5년이나 버려둬서.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우리가 싫었어요? 아니야.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어. 이제는 알아요? 그 질문에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배우고 싶어. 너희들한테서. 서윤이는 할머니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가요? 또 버리지 않아요? 안 가. 영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안 가. 절대. 할머니가 약속할게. 손가락 걸어요. 서윤이가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손가락. 5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아기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약속해. 이제 절대 안 가. 너희들 곁에 있을게. 두 사람의 손가락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채워졌습니다. 5년간 비어있던 그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 그럼 라면 끓일까요? 제가 할게요. 서윤이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라면 잘 끓여요. 아빠가 아프니까 내가 맨날 끓여줬거든요. 7살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 라면을 끓였다는 말에 영숙의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서윤이가 끓여줘. 할머니는 옆에서 배울게. 할머니도 배워요? 응. 할머니는 라면 한 번도 안 끓여봤어. 진짜요? 할머니 나이가 얼만데? 68살. 우와.
68살까지 라면도 안 끓여봤어요? 서윤이의 순수한 놀람에 영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것. 그러게. 할머니가 참 이상하지? 네. 좀 이상해요.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돈을 모으고 재산을 불리고 딸에게 물려주기 위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요. 천천히 하나씩.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돌아와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간의 오해와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윤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리 와서 봐요. 라면 끓이는 거 가르쳐 줄게요. 영숙은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손녀에게 라면 끓이는 법을 배우러 가는 길. 그 길이 이상하게도 가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좁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윤이가 끓인 라면 3그릇. 파 한 줌 얹은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영숙에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그릇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화려한 식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머니, 맛있어요?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싸구려 라면의 맛. 하지만 눈물이 날 만큼 맛있었습니다. 응, 정말 맛있어. 우리 서윤이가 요리사보다 낫네. 서윤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영숙은 또다시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5년간 이 아이의 성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첫 초등학교 입학식도, 첫 친구도, 첫 상장도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라면을 먹으며 장모님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5년간 혼자 버티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항암 치료로 토할 때,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때, 그때마다 떠올랐던 생각은 서윤이는 어쩌나였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7살 아이는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장모님이 돌아왔습니다. 오해는 풀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서윤이에게 할머니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민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영숙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화장실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고 방 한쪽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위와 손녀가 5년을 살았습니다.
영숙은 서윤이의 책상을 보았습니다. 작고 낡은 책상 위에 교과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필은 짧아져서 거의 다 닳았고 지우개는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책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숙제는 빠짐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상장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성적 우수상, 모범 어린이상, 효행 어린이상. 7살 아이가 받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상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어른스럽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민호의 책상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노트북 한 대와 번역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옆에는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진통제, 항암제, 각종 영양제. 영숙은 약봉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처방전에는 정민호, 뇌종양 사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기, 말기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단계. 영숙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서윤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몸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영숙을 불렀습니다. 서윤이 재우고 나서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일지 짐작이 갔습니다. 서윤이를 재운 후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영숙은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길어야 1년이라고.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받아들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버틴 것도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보통은 진단 후 2년 안에. 그런데 저는 5년을 버텼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봤자 어머님이 저를 믿으실 것 같았습니까? 민호의 말에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5년 전 민호가 찾아와서 저 병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면 영숙은 믿었을까요? 아마 거짓말이라고,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늘 저를 무능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프리랜서가 뭐가 대단하냐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그래서 저라도 딸을 키워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네, 바보죠. 인정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밤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진지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요. 제가 죽으면 서윤이를 부탁드립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서윤이는 내 손녀잖아요. 고맙습니다. 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든지 말해요. 서윤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돈이 아니라. 그 말에 영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지혜처럼
지혜처럼 만들지 말아주세요.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억눌린 인생.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약속할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날 밤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좁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편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영숙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의 방에서였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를 깨울까봐. 민호 씨. 영숙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깨우려던 게 아니었는데. 진통제 어디 있어요? 영숙은 약을 찾아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민호는 약을 먹고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이래요? 아니요. 가끔씩이요. 요즘 조금 심해졌지만. 영숙은 민호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수건을 가져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7년간, 아니 12년간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쉬세요. 말하지 말고. 영숙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진작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민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숙은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 약이 듣기 시작했고 민호는 천천히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고통도 걱정도 없는 얼굴.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자였다고. 장모의 냉대를 받으면서도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딸을 사랑했고 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숙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 돈을 모으고 재산을 불렸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딸의 행복도, 손녀의 어린 시절도, 사위의 존엄도.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사위와 손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넓고 깨끗한 강남의 아파트. 민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영숙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서윤이를 위한 거예요. 아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세요. 영숙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서윤이는 자기 방을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이게 다 내 방이에요? 응, 다 내 거야.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우와, 진짜 커요. 서윤이가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숙은 웃음이 났습니다. 이것이 아이다운 모습이구나. 5년간 어른스럽게 살아야 했던 아이가 이제야 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민호를 위해 병원도 바꿨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최고 의료진에게 맡겼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증 관리와 호스피스 케어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호가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덜 아프기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숙은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숙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응, 진짜 가족이야. 그럼 할머니는 이제 안 가요? 절대 안 가. 할머니가 약속했잖아. 서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나 할머니 좋아요. 그 말에 영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도 서윤이 정말 사랑해.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민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영숙은 매일 민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식사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저 손을 잡고 있어 주었습니다. 68살의 장모가 37살의 사위를 돌보는 모습. 7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네,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서윤이,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키울게요. 약속대로 사랑으로. 민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전할게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훌륭한 아빠였는지. 그리고 어머님, 네,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나예요.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민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 씨.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민호는 3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잃고 6년 만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민호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왔고 서윤이의 학교 선생님들도 왔습니다. 모두가 민호를 좋은 사람이었다고, 훌륭한 아빠였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민호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진작 이렇게 대해줬어야 했는데, 이제야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았어요. 서윤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8살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과 서윤이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9살이 된 서윤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많아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영숙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윤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일 아침 함께 아침밥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합니다. 주말에는 공원에 가고 영화를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150억의 재산은 여전히 서윤이 명의로 신탁되어 있습니다. 영숙은 그것에 손대지 않습니다. 민호와의 약속이니까요. 서윤이가 25이 되면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일요일 오후 영숙과 서윤이는 지혜와 민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나란히 누워있는 두 개의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서윤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영숙은 딸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있어. 내 딸을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 민호 씨와 약속했거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영숙이 덧붙였습니다. 민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엄마가 몰라봤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좋은 사람을 선택해줘서. 서윤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랑 아빠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니까요. 영숙은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영숙은 딸을 키울 때는 실패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대신하려 했고 통제로 보호를 대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키우면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늦었습니다. 69살에 깨달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영숙은 이제 압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150억의 재산이 아니라 함께 먹는 라면 한 그릇에 있다는 것을. 큰 집이 아니라 함께 웃는 시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영숙과 서윤이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우리 서윤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럼 라면 먹어요. 할머니가 끓여주는 라면. 그래, 할머니가 끓여줄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퍼집니다. 인생의 후반전. 영숙은 이제야 시작합니다. 진짜 가족으로 사는 법을, 진짜 사랑하는 법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박영숙 할머니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년간 오해하고 미워했던 사위.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한 후 뒤늦게나마 진짜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그녀의 용기. 돈이 아닌 사랑으로, 통제가 아닌 존중으로 손녀를 키우겠다는 약속.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